이 노친네가 치매가 왔나?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전 물려 키운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제 금고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휠체어를 타고 있어야 할 며느리가 두 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3일 동안 저를 부려먹은 그 깁스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눈길에 미끄러졌다는 건 정말이었을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 올해 74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2층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죠. 35년을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내외는 경기도에서 따로 살고 있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이 내리는 폭설이었죠. 기상청에서 대설주의보를 발령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침 점심때 담근 김장김치를 꺼내 수육과 함께 접시에 담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혼자 식탁에 앉았죠. 아삭하게 씹히는 배추 잎사귀와 부드러운 수육의 조화가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젓가락으로 수육 한 점을 집어 김치 위에 올려 한 입에 넣었어요. 이게 행복이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막걸리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눈 내리는 마당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감나무 가지에 눈이 소복이 쌓이고 대문 앞 화단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바라봤지만 자막이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백내장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죠. 미간을 찌푸리며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 코에 걸쳤습니다. 그제야 글씨가 조금 또렷해졌어요. 내일은 안과 예약 잡아야겠네. 이러다 장님 되겠어. 저는 투덜거리며 수육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고요한 밤을 갈라놓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죠. 이 시간에 전화라니. 발신자를 확인하니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웬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숨을 헐떡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영이가 눈길에 굴렀어요. 빙판에서 미끄러졌는데 팔하고 다리가.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이 휘청거렸어요. 며느리가 다쳤다니. 아무리 사이가 서먹서먹해도 자식의 아내인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얼마나 다쳤어? 어느 병원이야? 팔이랑 다리요. 응급실 갔다 왔는데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갈 데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아들 내외는 경기도에 자기들 집이 있는데요. 전세긴 해도 방 3개짜리 아파트잖아요. 하지만 일단 다쳤다니 자세한 건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식탁을 치우고 안방을 정돈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뭔가를 끌고 오는 소리가 뒤섞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눈을 뒤집어 쓴 며느리가 앉아 있었죠. 머리카락에도 어깨에도 눈이 쌓여서 마치 눈사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안으로요. 아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휠체어가 현관으로 들어오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송이들이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 녹은 물이 금세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에 검은색 보호대가 두툼하게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긁힌 데 하나 없이 깨끗한 얼굴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과장된 울상을 짓고 있었죠. 아이고, 아이고. 며느리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하필이면 빙판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죠. 차에서 내리다가 그냥 미끄러졌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짐꾸러리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손녀 지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쭈뼛거리고 서 있었어요. 올해 10살인 지수는 얇은 잠바 하나만 걸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담요까지 덮고 있는데 아이는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다니요. 지수야. 저는 얼른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손가락 끝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꼭 껴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아이를 앉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해 안방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제 방, 제 침대예요. 저는 안방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 냄새가 밴 침대와 베개를 저들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본능적인 영토 침범의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친 사람을 2층으로 올려보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저는 한숨을 삼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침대에 눕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5년간 병원에서 일한 저에게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섞고 붕대에서 나는 차갑고 분말 같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택배 박스를 뜯었을 때 나는 그 냄새, 고무와 합성 섬유가 섞인 새것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나는 바로 그 냄새였어요.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응급실에서 깁스를 했다면 섞고 냄새가 나야 하는데요. 설마 요즘은 깁스 재질이 달라졌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때문에 눈이 침침하니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의심을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응급실에 사람이 꽉 차서요. 처치만 받고 쫓겨났어요. 요즘 눈 때문에 환자가 많대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골절 환자를 처치만 하고 보낸다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병원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입원시키거나 최소한 며칠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수간호사로 일할 때는 골절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거든요. 골절이면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엑스레이는 찍었고.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게 경미한 골절이라고 했어요.
금방 갔대요. 안정만 취하면 된대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영 수상했지만 밤도 깊었고 일단 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삼키며 2층 손님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내 집에서 내가 손님방 신세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참에 아래층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배가 고파서요. 김치말이 국수 먹고 싶어요. 입맛이 없는데 그것만 당기네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이 입맛은 살아있네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을 펴고 부엌으로 내려갔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소면을 삶았습니다.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참기름을 둘렀어요. 국수를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국수를 떠먹여 주었어요. 며느리는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국물까지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팔을 다쳤다면서 목을 쭉 빼 그릇 쪽으로 고개를 가져가는 동작이 어찌나 날렵한지요. 목 힘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울 때 아이고 나 죽네 소리를 내면서도 엉덩이를 들썩여 자세를 잡는 동작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날렵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환자 특유의 묵직하게 축 처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때 문득 지수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는 저녁을 먹었을까요? 저는 살금살금 지수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수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픈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수육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를 함께 지수 앞에 놓아주었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질이 어찌나 빠른지 금세 밥그릇이 비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모가 호들갑 떠는 사이 아이는 굶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2층 손님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에서는 눈보라 소리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죠. 아래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을 정리하는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깁스에서 왜 병원 냄새가 아니라 새 제품 냄새가 났을까요?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이상했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날렵한 몸동작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5년간 수많은 골절 환자를 봐온 제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아들이 설마 나를 속이겠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렇게 불안한 첫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저는 꿈결에 인터폰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꿈인가 싶어 뒤척였죠.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귀를 파고드는 전자음이었어요. 어머님, 물 좀 주세요. 목이 타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렸어요. 삐걱거리는 무릎을 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휘청거렸어요. 어젯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4시간도 못 잔 거였죠.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따라 안방으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픈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가 물컵을 건네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빨대요. 팔이 아파서 컵을 못 들겠어요. 구부러지는 걸로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뒤졌어요. 구부러지는 빨대를 찾아 컵에 꽂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빨대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직접 손을 뻗어 빨대를 조절했습니다. 오른팔이 다쳤다면서 손목을 꺾어 빨대를 만지는 동작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침침한 시야로는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는 느낌만 스쳐 지나갔죠. 아침 7시가 되자 며느리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뼈 붙으려면 칼슘이 최고래요. 사골국 있으세요? 아, 그리고 멸치볶음이랑 치즈 계란말이도요. 치즈는 꼭 넣어주셔야 해요. 모차렐라로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사골국은 없었어요. 멸치는 있었지만 치즈는 떨어진 상태였죠. 저는 난감했습니다. 사골국은 없는데 된장찌개 끓여줄까?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축 처지더니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연극을 하듯 과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뼈가 부러졌잖아요. 된장찌개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 속상해서. 옆에 있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내 편을 드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사골 사다 끓여요. 미영이가 얼마나 아픈데. 마트 아침 9시에 열잖아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새벽부터 불려다니고 이제는 장까지 봐오라는 거였죠. 하지만 손녀 지수가 아침밥을 먹어야 하니 참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있는 재료로 아침상을 차렸어요. 계란말이, 김치, 콩나물국, 밥. 소박하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는 노릇노릇하게 굽고 콩나물국에는 다진 마늘을 넉넉히 넣었죠.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들은 며느리 그릇에만 반찬을 덜어주느라 바빴습니다. 저와 지수는 조용히 밥만 먹었죠.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콕콕 집어 먹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국이 좀 짜다. 미영이 붓는데 싱겁게 해야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35년간 병원 구내식당에서도 짜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는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지수가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신발 신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지수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데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꾀병 같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지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니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지수는 입을 다물고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찬바람이 현관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멍하니 닫힌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꾀병이라고요? 10살짜리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삐져서 그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오전 내내 며느리의 호출은 계속됐습니다. 물 달라, 이불 정리해달라, 베개 높이를 바꿔달라, 커튼을 쳐달라. 저는 1층과 2층을 수십 번 오르내렸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죠.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가 또 요구했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자연산 전복죽이 먹고 싶어요. 병원에서 그게 뼈한테 좋대요. 자연산 전복이라니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전복은 없고 잣죽 끓여줄까?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잣죽이요? 에이, 그건 맛이 없어서.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계란 2개 넣어서요.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2개를 풀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어요. 라면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가는데 며느리가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이 시트 까슬까슬해서 피부가 쓸려요. 순면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리고 방에 먼지가 많은 것 같아요.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방인데 먼지가 많다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라면 그릇을 건네주고 돌아서는데 전직 간호사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문득 며느리의 상태가 궁금해졌습니다. 골절 환자라면 부기가 있어야 하고 열감도 있어야 했거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미영아, 열 좀 볼게. 저는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시원했어요. 팔뚝도 만져봤습니다.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차가웠죠.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골절이면 염증 반응이 있어서 열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골절인데 열이 하나도 없네. 붓지도 않았고.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게 소염제를 먹어서 그래요. 병원에서 센 거 줬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소염제를 먹어도 이렇게까지 멀쩡할 수가 있나 싶었죠. 저는 보호대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기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 건드리지 마세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래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과장된 반응이었어요.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는 못 가겠다며 부축해달라고 했죠. 저는 며느리의 옆구리에 팔을 넣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환자를 부축할 때는 보통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35년간 수많은 환자를 부축해본 제가 틀릴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몸은 달랐어요. 탄탄하게 버티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코어 근육이 단단하게 잡혀 있었죠. 마치 운동선수를 부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직 필라테스 강사라는 게 떠올랐어요. 화장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려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놓고 계세요. 혹시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74살 시어머니가 41살 며느리 볼일 보는 걸 지켜보라니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휴지 뜯는 소리.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휴지 좀. 며느리가 뒤처리를 시키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저는 기겁해서 물티슈통을 안으로 던져주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굴욕감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려놓았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계란찜이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다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 잘 있죠? 요즘 빈집털이가 많대서요. 귀중품은 어디 두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인감도장을 묻는 걸까요?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인감도장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어.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어요. 아,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걱정돼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죠. 며느리가 침대에 누운 채로 장롱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장롱 깊숙한 곳, 제 미니 금고가 있는 바로 그 위치를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저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꾀병 같다던 그 말이요. 그리고 새것 냄새가 나던 보호대, 열감 없는 팔다리, 탄탄한 근육, 인감도장을 묻던 아들, 감고를 노려보던 며느리의 눈빛.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층 손님방에 올라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역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펄펄 날렸어요. 아들 내외가 들이닥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새벽마다 인터폰 소리에 깨고 하루 종일 며느리 시중을 들었으니까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고 허리는 빨래판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지명이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울시 외곽 재개발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평균 15억에서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에 우리 동네 지도가 떴습니다. 제 집이 있는 바로 그 구역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확정될 줄은 몰랐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며느리가 나왔어요. 아들이 뒤에서 밀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같았어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대박이네요. 아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이 집 보상받으면 20억은 나오겠네요. 어머님 인생 역전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계산기 앱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죠. 20억에서 세금 떼고 빚 갚고 강남 아파트 전세 끼고 사면 딱 맞겠다. 어머니, 우리 합가하면 어때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합가라니요. 갑자기요? 합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뭐하잖아요. 눈도 안 좋으시고 같이 살면 서로 좋잖아요.
며느리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꿀을 바른 듯 달콤했어요. 눈웃음까지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눈이 안 보이시는데 큰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요즘 어르신들 보이스피싱에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편하게 사세요.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요? 제가 바보인가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능글맞은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돈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효도하려는 거죠. 어머님 남은 여생 편하게 모실게요.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효도라고요. 지금까지 명절에도 얼굴 제대로 안 비추던 사람들이요. 손녀 지수 생일에도 선물 하나 안 보내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곤하다. 먼저 올라갈게.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들이 노리는 게 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커다란 돌덩이를 가슴에 얹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갑질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때 한우 툭불이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점심에는 자연산 전복을 찾았고 저녁에는 민어회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카드로 장 좀 봐올게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어요.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48만 원. 장을 본다면서 48만 원이라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장바구니를 확인했습니다. 한우는 있었지만 나머지는 영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쓰는 고급 화장품, 수입 맥주, 비싼 수입 과자들. 저를 위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또 불렀습니다. 어머님, 다리가 너무 저려요. 주물러 주시면 안 될까요? 깁스 안 한 쪽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74살 시어머니가 41살 며느리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안방으로 갔어요.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깁스하지 않은 오른쪽 다리를 내밀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며느리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근육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35년간 수많은 환자의 다리를 만져본 저였습니다. 환자의 다리는 대부분 물렁물렁하거든요.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이 빠지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리는 달랐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했어요. 탄력이 넘쳤습니다. 마치 매일 운동하는 사람의 다리 같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누워만 있던 다리가 아니야. 며느리가 전직 필라테스 강사라고 했죠. 그래도 골절로 며칠이나 누워있던 환자가 이렇게 근육이 탄탄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일부러 손에 힘을 줘서 깁스한 쪽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실수인 척했어요. 아!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반응이 1초 정도 늦었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이라면 건드리는 순간 바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게다가 표정도 어색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입을 삐죽거리는 게 연극 같았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시간 차이와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전직 간호사의 촉이 발동한 거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리를 주무르다가 슬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며느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녁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오 여사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30년 넘게 해온 오랜 친구였죠.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자야, 나야. 할 말이 있어서. 오 여사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거실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데? 내 아들 말이야. 며칠 전에 내 사무실에 왔더라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성훈이가? 왜? 오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이 집 시세 물어보더라. 그리고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냐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자야, 괜찮아? 내가 괜히 말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알려줘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내 재산을 노리고 이런 짓을 꾸민 거였습니다. 며느리의 깁스가 가짜라는 것,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코가 빨개져 있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 차렸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사채까지 썼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협박 전화도 와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제발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죽게 생겼다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각본이 짜여 있었어요. 둘이 미리 짜고 연극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죠. 아들이 저를 부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기하지 마세요. 건강하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기라니요. 쓰러질 것 같은 게 연기라니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멈칫했어요.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내 집을, 내 인생을 빼앗기겠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고 저들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오 여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만나서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속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새벽마다 며느리한테 불려다니고 낮에는 허드렛 일에 시달렸으니까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트롯 재방송이었어요. 저는 평소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이었죠.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출연자가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봐도 될까요?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소파 옆에 세워두고 자리를 잡았어요. 지수도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인 거였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참가자가 신나는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리듬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쿵짝쿵짝 장단이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죠. 저는 무심코 며느리 쪽을 흘깃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며느리의 발이 보였습니다. 깁스하지 않은 오른발이었어요. 슬리퍼 밖으로 삐져나온 그 발가락이 음악 박자에 맞춰 까딱까딱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백내장 때문에 시야가 흐렸지만 그 움직임만은 분명히 보였어요. 발가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도 미세하게 들썩거리고 있었어요. 고개도 살짝살짝 끄덕였죠. 리듬을 온몸으로 타고 있는 거였습니다. 골절 환자가요. 저는 모른 척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친 사람이 저렇게 흥을 탈 수 있나요? 골절로 고통받는 환자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수 있나요? 35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런 환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더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10살짜리 아이다운 귀여운 춤사위였습니다. 팔을 휘젓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신나게 춤을 췄죠.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누굴 닮아서 저렇게 춤을 잘 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뻔뻔하기도 하지. 다리 다친 사람이 춤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입꼬리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한참 춤을 추다가 헐떡이며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무릎 위에 털썩 앉았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저는 손수건으로 지수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나보다 춤 더 잘 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진지했어요. 장난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뭐라고?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가 다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은 목소리로요. 어젯밤에도 방문 잠그고
아빠랑 침대 위에서 춤췄어. 찍찍이 풀고 막 다리 찢기도 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찍찍이라고요? 찍찍이를 풀었다고요? 다리 찢기를 했다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병원 냄새가 아닌 새것 냄새, 열감 없는 피부, 돌처럼 단단한 근육, 늦은 통증 반응. 그리고 찍찍이. 그 보호대는 처음부터 진짜 깁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터넷에서 파는 가짜 깁스, 벨크로로 탈착하는 보호대였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봤어? 엄마 다리 안 아파? 지수가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진짜야. 엄마 막 뛰어다녔어. 아빠도 같이 춤추고 웃으면서 놀았어. 저보고는 나가 있으래.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배 아파 낳고 전 물려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짜고 나를 속인 거였습니다. 가짜 깁스를 하고 나를 부려먹고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수인 척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죠. 아이고, 내 눈이. 손이 미끄러졌네. 아들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파편 튀면 어떡해요. 며느리도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휴, 놀랐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걱정은커녕 짜증부터 내는 저들을 보니 마음이 더 굳어졌어요.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그날 밤 모두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갔어요. 귀를 문에 바짝 대고 안쪽 소리를 들었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과자 봉지를 뜯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분명히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깨어서 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환자가 한밤중에 과자 파티를 하고 있다니요. 저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 지수가 자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해결할게. 지수는 모른 척해. 잠든 지수는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는 잠을 포기하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서랍에서 두꺼운 돋보기 2개를 꺼냈어요. 하나로는 안 보여서 2개를 겹쳐 썼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하나 힘겹게 쳤어요. 가짜 깁스, 초소형 카메라, 증거 수집.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찍찍이로 된 가짜 깁스 보호대가 정말 팔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찬 것과 똑같이 생긴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계속 검색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해.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오 여사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화로는 못해. 오늘 점심때 동네 국수집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확 늙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상냥하게 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해줄게.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니 이상했겠죠.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 삼계탕 먹고 싶어요. 몸보신 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닭 사다가 끓여줄게. 그리고 넌지시 떡밥을 던졌어요.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재산 정리 좀 해야겠다. 너희한테 물려줄 거 정리해놔야지. 아들 내외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미끼를 문 거였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점심때 저는 병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국수집에서 오 여사를 만났어요. 오 여사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깁스, 며느리의 춤, 손녀의 증언, 재산을 노리는 아들 내외. 칼국수가 식도록 말했어요. 오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제 말에 집중했죠.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영자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증거를 잡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필요해. 혼자서는 못하겠어. 오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작전을 세우자. 영자야, 넌 너무 물렀어. 이번에 싹 다 고쳐놔야 해. 저는 오 여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할 때였죠.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두 눈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도와줘. 내 힘으론 안 돼. 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 여사와 국수집에서 헤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눈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했어요. 35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봐왔으니 아픈 척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눈이 너무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서울 큰 병원 가서 백내장 수술 받고 와야겠어. 아들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수술이요? 갑자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진작 받았어야 하는데 미루고 미뤘지. 이번에 2박 3일 입원해서 수술 받고 올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숨기려 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눈이 안 보이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수술 받고 오세요. 간병인은 병원에서 구하시고요.
저희는 몸이 불편해서 못 가니까요. 아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집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집을 지킨다고요. 집을 털 생각이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고마운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맙다.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집에 찾아왔어요. 문병 온다는 핑계였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가득 담긴 바구니였어요. 하지만 그 바구니 밑에는 다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반려견용 홈캠 2대와 작은 공유기였어요. 인터넷에서 5만 원도 안 하는 제품이었지만 화질은 꽤 괜찮다고 했습니다. 영자야, 문병 왔다. 오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방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손님이세요? 오 여사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연기력이 대단했어요. 네, 영자 친구예요. 수술 받는다고 해서 과일 좀 가져왔어요. 잘 드셔야 회복도 빨라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심이 없는 눈치였어요. 저는 오 여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는 척했죠. 잠시 후 아들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오 여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오 여사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일 바구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검은색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았죠. 오 여사가 거실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난초 화분이 놓인 선반이었어요. 오 여사가 화분을 살짝 옮기고 그 뒤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렌즈가 거실 전체를 비추는 각도였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저는 안방 쪽을 살폈습니다. 며느리가 낮잠을 자는 것 같았어요.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오 여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오 여사가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손을 뻗어 화장대 구석에 2번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화장품 병들 사이에 숨겼어요. 며느리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들키면 어쩌나 싶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바로 그때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오 여사가 번개처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파에 앉았죠. 과일 칼을 집어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저도 얼른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귀까지 빨개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 여사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친구예요. 수술 잘 받으시라고 왔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 여사가 제 손을 꾹 눌렀습니다. 성공이라는 신호였죠. 오 여사가 제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능숙하게 앱을 설치했어요. 홈캠과 연동하는 앱이었습니다. 화면에 거실 모습이 선명하게 떴어요. 장식장 위 난초 화분 뒤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영자야, 이거 누르면 보여. 알겠지? 여기 빨간 버튼 누르면 녹화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화면이 흐릿했지만 대충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는 알겠었어요. 오 여사가 떠난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자물쇠 열쇠가 있었어요. 녹이 슬어서 갈색으로 변한 열쇠였습니다.
10년 전에 쓰던 창고 자물쇠 열쇠였죠.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금고 열쇠와는 전혀 상관없는 열쇠였어요. 저는 그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끼였어요. 이 열쇠로는 금고가 절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미영아, 잠깐. 며느리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 금고 열쇠 여기 서랍에 두고 간다. 혹시 모르니까 급한 일 있으면 써. 며느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탐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감추고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네, 어머님. 잘 보관할게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에게 다가가 몰래 윙크했어요. 그리고 손에 용돈 5만 원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없을 때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모른 척해. 지수가 눈을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안심시키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이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들 내외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척했죠.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문틈으로 본 며느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이었어요.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에게 병원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출발하고 5분쯤 지났을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집이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방향을 바꿔주세요. 여기로 가주세요. 저는 오여산의 집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저를 봤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렸어요. 오여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가니 오여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밀려왔어요. 왔어? 어서 들어와. 고생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잔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휴, 성공했어. 들키는 줄 알았어. 오 여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치킨 시킬까? 맥주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에 치킨이라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진 음식은 피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전쟁 전야였으니까요. 치킨과 맥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홈캠 앱을 켰어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화면에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나가자마자 며느리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찍찍이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보호대를 1초 만에 풀어 던졌습니다. 양팔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아오, 땀 차서 죽는 줄 알았네. 냄새 나는 거 봐. 아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드디어 갔어. 2박 3일 자유다. 드디어 해방이야. 며느리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다리를 쭉쭉 뻗으며 스트레칭을 했어요. 깁스했던 다리가 멀쩡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요. 180도로 다리를 찢는 동작까지 했어요. 전직 필라테스 강사답게 유연한 몸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배신감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외쳤습니다. 이제 다 우리 거야. 열쇠 찾았어? 며느리가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놓아둔 녹슨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여기 있어. 금고 열자. 얼마나 들었을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오 여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자야, 진정해. 저것들이 꼬리를 잡히는 거야. 증거가 쌓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시작이야.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치킨은 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신의 맛보다는 덜 썼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폭설이었어요. 하늘이 복수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저들을 내쫓겠다고요. 오여사네 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돋보기 2개를 겹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눈알이 뻑뻑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을 훔쳐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건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어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화면을 지켜봤어요. 다음 날 아침 9시쯤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보송보송한 얼굴로 머리를 휘날리며 기지개를 켰어요. 환자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동작을 시작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가 다리를 180도로 찢었어요. 양쪽으로 완벽하게 벌어졌습니다. 전직 필라테스 강사답게 유연한 몸이었죠. 그 다음엔 물구나무를 섰어요. 팔 힘으로 몸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다리를 하늘로 쭉 뻗었습니다. 고난도 동작이었어요. 골절 환자는커녕 일반인도 하기 힘든 자세였죠. 코브라 자세, 활 자세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다리로 나를 부려먹었구나. 저 팔로 빨대 각도가 안 맞는다고 투덜댔구나. 저 몸으로 화장실 부축해달라고 굴욕을 줬구나. 70대 노모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영자야, 좀 쉬어. 밤새 앉았잖아. 얼굴이 말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쉬어. 끝까지 봐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화면 속에서는 더 가관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아들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아껴두었던 복분자주를 꺼냈어요. 명절에 먹으려고 모셔둔 거였죠. 그 옆에 있던 양주도 꺼냈습니다. 외국 여행 갔을 때 면세점에서 사온 거였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이 건배를 했어요. 자유다. 건배. 2박 3일 천국이야. 놓친 내 없으니까 살 것 같아. 며느리가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내 소파였습니다. 30년 넘게 앉았던 소파요. 안주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과자 봉지를 뜯어 마구 집어먹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했어요. 화장대 구석에 숨겨둔 카메라가 또렷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장롱문을 열었어요. 제 옷가지들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카디건, 블라우스, 치마 하나하나 내던졌어요. 제가 아끼던 옷들이었습니다. 이 옷들 좀 봐. 늙은이 냄새나서 못 살겠네. 좀팽이 냄새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부터 싹 리모델링 하자. 아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벽지도 다 뜯어내고 이 장롱도 버리고 완전히 새 집으로 바꾸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시면이라고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내 자식이요. 내가 전 물려 키운 자식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장롱 깊숙한 곳에서 금고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고였어요. 제가 현금과 귀중품, 통장을 보관해 두는 곳이었죠. 아들이 어젯밤 제가 두고 간 녹슨 열쇠를 꺼냈습니다. 금고에 열쇠를 꽂았어요. 돌렸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그건 가짜 열쇠였으니까요. 10년 전 창고 자물쇠 열쇠였어요. 뭐야? 안 열리잖아.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힘껏 밀어봐도 꿈쩍도 안 했죠. 열쇠 구멍에 침까지 뱉어가며 시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놓친 내가 치매가 왔나? 열쇠가 안 맞아. 젠장? 미쳤나? 아들이 금고를 발로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놓친 내라고요. 치매라고요.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금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거 보니까 뭔가 들어있긴 하네. 자물쇠 전문가 부를까? 딸 수 있을 거야.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의심받아. 그냥 어머니 인감 찾아서 위임장 만들자. 동사무소 직원은 대충 얼버무리면 돼. 딸이 데리러 왔다고 하면 되지. 노인네 서명 위조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감을 찾아서 위임장을 만든다고요? 사문서 위조였어요. 범죄를 모의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화면 상단에 녹화 중이라는 표시가 떴어요. 이게 증거야. 오 여사가 옆에서 화면을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거면 법적으로 꼼짝 못해. 빼박이야. 증거가 완벽해. 사문서 위조 모의까지 녹화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눈물이 볼을 적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배달 음식이 도착했어요. 족발과 보쌈이었습니다. 비싼 음식이었죠.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술판을 벌였어요. 맥주까지 시켰더군요. 그런데 지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지수는 어디 있는 걸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한참 뒤에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배가 고픈 듯 부엌을 기웃거렸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죠.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도 배고파.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 엄마 바빠. 지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어른들이 다 먹어치웠거든요. 아이가 라면 봉지를 꺼냈습니다. 끓이지도 못하고 그냥 부셔서 먹었어요. 방으로 돌아가는 지수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녀가 굶고 있는 거였어요. 생라면을 부셔 먹고 있는 거였어요. 부모가 족발에 맥주 마시는 동안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오 여사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영자야, 진정해. 이제 반격할 때야. 지수를 위해서라도 끝내야 해. 저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계약서 준비됐어? 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전 재산 사회 환원 약정서였어요. 물론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였죠. 아들 내외를 겁주기 위한 소품이었어요. 여기 도장 찍어. 날짜는 어제로 해놨어. 그럴듯하게 만들었지? 저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내용은 알 수 있었어요. 집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쾅 찍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어요. 오 여사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다시 오네. 폭설이야. 하늘이 우리 편인가 봐. 내일 아침에 들이닥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이 복수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검은 코트를 꺼냈어요. 오 여사가 빌려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챙겼어요. 큰 선글라스였습니다. 수술받고 온 척하려면 눈을 가려야 했거든요. 목에는 목도리도 둘렀습니다. 비장한 차림이었어요. 내일 몇 시에 갈까? 오 여사가 물었습니다. 점심때쯤. 난 12시. 저들이 한창 놀고 있을 때 들이닥치자.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홈캠 화면을 확인했어요.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왔는지 모를 기계였어요.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마이크를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도 박수를 치며 같이 놀았죠. 두 사람이 번갈아 노래를 부르고 소파에서 뛰어다녔어요. 소파 구석에는 벗어 던진 보호대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쓰레기처럼요. 그 보호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충분했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내일이면 심판의 날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할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35년간 병원에서 온갖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상대가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70내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길 거예요. 내 집과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예요. 그리고 지수도요. 다음 날 낮 12시였습니다. 저는 오 여사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큰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손에는 서류 봉투와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콩닥콩닥 소리가 귀까지 들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70내년 인생 최대의 결전이었으니까요. 오 여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무언의 응원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눈에 푹푹 빠졌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익숙한 소리가 울렸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발소리, 무언가 치우는 소리. 저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오늘 퇴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어요. 과자 봉지, 맥주캔, 족발 포장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노래방 기계가 텔레비전 앞에 놓여 있었죠. 유리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집이 쓰레기장이 된 거였어요. 30년 넘게 정성껏 가꾼 내 집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두 발로 걸어서요. 보호대도 차지 않았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멈춰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절뚝절뚝 연기를 하는 거였죠. 눈이 이리저리 굴러다녔어요. 아이고, 어머님. 깜짝이야.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다리 왜 저러? 아까는 멀쩡히 걷던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 누워있다 일어나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며느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어제 녹화한 영상이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필라테스를 하는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다리를 180도로 찢고 물구나무를 서는 모습이요. 코브라 자세, 활 자세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구나무 서는 영상이야. 골절 환자가 참 대단하더라. 다리 찢기까지 하고.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할 정도였어요. 어머니, 이게 어디서? 집에 카메라가. 저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이 금고를 발로 차며 노친내 치매와 나고 욕하는 장면이었어요. 화면 속 아들이 침까지 뱉으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사문서 위조를 모의하는 대화였습니다. 인감 찾아서 위임장 만들자. 동사무소 직원 얼버무리면 된다. 노인네 서명 위조하는 거 어렵지도 않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굳어버렸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어요. 오 여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김성훈 씨, 최미영 씨, 이거 보세요.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집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도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들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이게? 집을 기부해?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 집이야. 내 마음이지. 너희 같은 페르나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뻔한 연기였습니다. 눈물은 나는데 눈가가 빨개지지 않았어요. 콧물도 나지 않았죠. 35년간 수많은 환자의 진짜 눈물을 봐온 저였습니다. 가짜인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사업이 망해서 그랬어요.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미를 속이고 재산을 털려고 했어? 가짜 깁스까지 하고 나를 부려먹으면서 새벽에 불러내고 다리 주무르게 하고 화장실까지 부축하게 하면서 아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지수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분명했어요. 옷도 이틀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지수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몸이 저에게 와락 안겼어요. 맨발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수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한테 밥도 안 줬어요. 라면만 먹었어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지수를 아는 채로 아들 내외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저지른 짓 다 알아. 가짜 깁스로 나를 속이고 내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내 손녀를 굶겼어. 금고를 털려고 했고 사문서 위조까지 모의했어. 이게 자식이 할 짓이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영상 경찰에 넘기면 너희 둘 다 감옥 가. 사기 미수의 사문서 위조 모의야. 알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저희 3개월 된 뱃속 아이도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뭐, 임신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를 감싸주며 울먹였어요. 3개월이에요.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둘째 손주라니.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었어요. 임신했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 여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계획대로 가라는 눈짓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보류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들 내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동아줄을 잡은 것 같았죠. 뭐든지 할게요.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하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둘, 지수는 내가 키울 거야. 셋, 내 재산에 손대지 마. 넷,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지수를 데려가요? 그건 안 돼요. 지수는 우리 딸이에요. 저는 스마트폰을 흔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영상이 재생 중이었어요. 이 영상이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동학대로 양육권 박탈당해.
아이 굶긴 증거도 있어. 선택해. 순순히 넘기든지 법정에서 싸우든지.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자.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떨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아들 내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옷장 여닫는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지퍼 잠그는 소리. 저는 지수를 안은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들 내외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캐리어 2개와 보따리 하나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에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두고 보세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아들이 지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 여사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정말 대단해.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엄마 아빠 안 와요? 저는 아이의 볼을 닦아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우리 지수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창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긴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수를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하얀 눈 위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 눅눅한 공기를 빼야 했거든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개운했습니다. 마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 집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을 박박 문지르고 소파 커버를 빨고 장롱 속 옷들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던졌던 제 옷들도 다시 개켜서 넣었습니다. 노래방 기계는 중고로 팔아버렸어요. 그 돈으로 지수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지수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가 떠난 충격이 컸던 거죠. 밥도 잘 안 먹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악몽을 꾸는지 한밤중에 울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 곁에서 등을 토닥여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의 표정이 풀렸어요.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수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튀겼습니다. 바삭바삭한 튀김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돈가스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지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 엄마는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돈가스 하나에 이렇게 좋아하다니요. 그동안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지수야, 앞으로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지수가 손가락을 꼽았어요.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떡볶이요. 치킨이요. 피자요. 아,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다운 모습이 돌아온 거였어요. 그날 밤 지수는 제 방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이가 제 팔을 베개 삼아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 관련 서류였습니다. 저는 돋보기 2개를 겹쳐 쓰고 서류를 읽어봤어요. 보상금은 18억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이 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거였어요. 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밖으로 눈 녹은 물이 졸졸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영자야, 보상금 어떻게 할 거야? 계획 있어? 저는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습니다. 일단 지수 교육비로 5억 따로 빼놓을 거야. 대학까지 보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유학 가고 싶다면 보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아파트 사서 지수랑 같이 살 거야. 오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했어. 지수 생각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성훈이한테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어요. 낳고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푼도 안 줄 거야. 걔가 원하면 법적으로 싸워야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꿈도 꾸지 마. 유류분 청구해봤자 얼마 안 돼. 오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 결정했어. 내가 번 돈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 무렵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뜬 글자를 보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영이가 애 낳으면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배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눈이 녹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얼었던 땅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저는 지수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양지 바른 언덕에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개나리도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꽃을 꺾어 제게 건넸어요. 할머니 예뻐요. 할머니 머리에 꽂아드릴까요? 저는 허리를 숙여 아이가 머리에 꽃을 꽂게 해주었습니다. 지수가 깔깔 웃었어요.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꽃할머니 됐어요. 사진 찍어요. 지수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제가 사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사진을 찍었어요. 화면에 우리 둘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주름진 할머니와 앳된 손녀. 하지만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무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모든 재산을 지수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드님이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뜻이에요. 아들한테는 기회를 줬는데 스스로 버렸어요. 유언장에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숫자를 확인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 32평이었어요. 지수방도 따로 만들어줄 수 있었죠. 창문이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오 여사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는 동안 우리는 지휘를 했어요. 무거운 장롱, 냉장고, 침대가 새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오 여사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새 출발이다. 진심으로 축하해. 저는 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바닥, 햇살이 쏟아지는 큰 창문. 베란다 너머로 푸른 하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새 시작이었습니다. 지수가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와, 내 방이다. 할머니, 여기 진짜 내 방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수 방이야. 원하는 대로 예쁘게 꾸미자. 벽에 그림도 붙이고 책장도 놓자. 그날 저녁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새집 거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지수가 짜장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모실게요. 진짜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내년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해요. 어머니 손주예요. 저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둘째 손주라니. 하지만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엄마 없이 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요. 지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팔짱을 꼈어요. 할머니, 뭐해요? 무슨 생각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우리 지수랑 행복하게 살 생각. 지수가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작은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4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손녀와 함께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지수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영원히.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요. 아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손녀는 제게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이유였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렸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행복한 주름이었어요.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지수.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픔은 있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였습니다. 끝까지요. 평생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